안녕하세요. 내년이 되면 칠순이 되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제 나이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네요. 며칠 전에는 거리를 지나가는 아가씨들을 보는데 그 나이대의 젊음이 참 부럽더군요. 저 시절이 젊고 예쁠 시기인데 저 때 나는 뭘 했나 싶어서요. 젊고 행복해야 했을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불행했었거든요. 정말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도 해요. 다시는 추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끔찍했던 시간이라 긴 세월을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다 잊고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 제 사연을 털어놔 보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 행복했었어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부유하고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제 위로는 오빠 2명이 있었는데 딸은 집안에 저 하나뿐이라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들도 저를 참 예뻐해 줬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었는데 공장이 워낙 잘 되다 보니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집안의 막내로 사랑받으며 살았네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못했습니다. 공장 화재로 아버지를 잃고 몇 달 뒤 어머니도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거든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는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울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것만으로도 힘든데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우리 3남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재로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까지 망해서 당장 우리 남매들 쉴 방 한 칸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큰오빠는 저와 둘째 오빠를 친척집에 맡기고 본인은 돈 벌어오겠다고 떠났어요. 우리 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했었네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다 보니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당시 친척집 일을 도우며 살게 됐어요. 당시엔 고모댁에 살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같이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밤늦게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건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남몰래 화장실에서 코피를 쏟은 적도 많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바로 고모댁에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 저는 힘들어도 꼭 참아가며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네요. 오빠들과는 연락도 끊기고 제가 믿고 의지할 곳은 고모, 고모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견디며 2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었어도 제 일과는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일하는 건 똑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일찍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늘 저녁 차리는 건 제 몫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부엌에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려는데 고모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동안 조카딸이 차린 밥상 받았으니 오늘은 본인이 직접 차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제 앞에 놔주시더라고요.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많이 먹으라고 해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밥 축내는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울컥했었죠. 그렇게 고모가 차려주신 저녁밥을 먹고 잠에 들렸는데 그날따라 밥을 많이 먹은 탓인지 이상하게 목이 자꾸 마르더군요. 그래서 밖에 나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고모와 고모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고모와 고모부의 대화를 듣다가 숨이 턱하고 막힐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 내일 날이 밝자마자 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저를 팔아치우듯 넘기고 받는 돈으로 뭘 하면 좋을지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대문을 열고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들은 고모네 집 식구들이 다 뛰쳐나와 저를 잡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잡히면 모르는 집에 팔려간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뛰었지만 남자가 달리는 속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고모부와 고모 아들에게 붙잡혀 집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네 가족들은 제가 어디론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새 번갈아가며 저를 감시했어요. 그땐 얼마나 무서웠던지 새벽 내내 눈물만 흘렸네요. 고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이게 다 널 위한 거라고, 친척집 돌아다니며 어렵게 사느니 남자 만나 결혼해 사는 게 낫다고 저를 설득시키더군요. 날이 밝자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고 꼼짝없이 그 사람들을 따라 가게 됐습니다. 몇 시간을 이동하며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쳐 잠에 들었나 봐요. 눈 떠보니 저는 이미 외딴 섬마을에 도착해 있었네요. 이어 제 앞으로 아주머니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제 시어머니고 남편이라고 했어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뺏싹 말랐어? 이래서 어디 애나 낳을 수 있겠어? 우리 집 일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구만. 그래도 뭐 얼굴은 나쁘지 않은데요. 집으로 데려가요, 어머니. 얼굴 반반해서 뭐래. 아들 잘 낳고 집안일을 잘해야지.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마. 예, 이제부터 내가 네 시어머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다. 알겠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곧바로 밥을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생전 처음 와보는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밥을 차리며 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제게 너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아냐고 묻더군요. 제가 모르겠다고 하며 고개를 숙이자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너 잘 들어라.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딴 거 할 거 없어. 그저 아들 낳아 우리 가문 대이어주고 집안 살림 열심히 하면 된다. 원래 우리 큰 며느리가 있는데 걔가 아들을 못 낳아. 낳기만 하면 딸이니 별 수 있니? 여자들여서라도 되는 이어야지. 그래서 이 집에 널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낳고 내가 하는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으면 돼. 너 여기 섬인 거 맞지? 육지 나가고 싶어도 내 허락 없인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허튼 꿈 꾸지 말고 넌 여기서 며느리 노릇이나 잘하면 된다. 알아들었어? 그제야 제가 왜 그 먼 외딴 섬까지 끌려가듯 팔려가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아들에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어린 저를 데려와 첩으로 삼은 거였어요. 외딴 섬에 갇혀서 다시는 육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버린 고문의 가족도 원망스러웠고 여기서 이렇게 첩으로 살다 우리 오빠들을 못 만난다 생각하니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죽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해 뜨자마자 눈을 떠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사람의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정말 죽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집에서 저는 식모로, 아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다른 사람들 일손을 도우며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안 살림은 물론 돈벌이까지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1년 365일 꼬박 일을 나갔다가 집안일을 하려니 체력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몸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쑤시고 아파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늦잠을 자 일도 나가지 않고 아침도 차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뭐 하느라 이 시간까지 자느냐며 소리를 지르셨죠. 너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돈 벌러 간 줄 알았더니 아침밥도 안 해놓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잠을 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요. 일어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너 지금 죄송하면 다야? 네 할 일을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밥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어디 퍼지러 잠을 자? 당장 일어나.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이라도 쉬는 걸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날에도 움직이기 힘든 몸을 이끌며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그날도 밥 차리라는 성화에 겨우 아침상을 차려 한술 뜨고 있는데 시모가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는 지금 밤이 넘어가.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우리 가족 다 굶겨 죽일 셈이야. 굶겨 죽이다니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는 다시 돈 벌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식사 마저 하세요. 지금 진정하란 말이 나와? 매일매일 일 나가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감히 아파서 일을 안 나간단 말을 해. 아니 그리고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네 또래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 살림하는 것도 거뜬하다는데 넌 뭘 했다고 맨날 그렇게 아프고 기운이 없어? 어머니, 저도 여기 와서 1년 넘게 살림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러 나갔어요. 왜 그건 몰라주세요? 너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대꾸를 해?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대꾸라냔 말이야. 네가 이 집에 와서 잘한 일이 뭐가 있어? 아직 아들도 못 낳았으면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이 쉬는 년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넌 밥도 먹지 마. 그러더니 제 밥그릇을 그대로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돈 벌어오고 집안 살림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네요. 그러다 어떤 날에는 식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저는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연락 끊긴 오빠들, 그리고 저를 이런 곳에 시집 보낸 고분의 식구들까지 가슴속에 원망하며 살았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괜스레 미워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셨더라도 내가 이렇게 외딴 섬에 팔려오듯 시집와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거의 매일을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 당시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계속 감시하는 통에 제 맘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다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내 핏줄이 뱃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입덧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일을 나가야 했었어요. 돈 벌고 집안일에 반일가지하며 지내다 보니 뱃속에 아기가 편하게 쉴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제 첫 번째 아이는 그대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하혈까지 하고 아기가 유산되던 날
시어머니는 아기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뱃속에 아이 하나 간수를 못하느냐며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유산한 며느리 때리지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자 당신들이 남의 집 일에 무슨 상관이냐며 더욱 고함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빗자루를 가져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애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시어머니에게 빗자루로 맞으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기를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만 남았죠. 내 아이에게 미안해 때리는 시어머니를 피하지도 또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뿐이었어요. 아기를 유산한 다음 날도 제 하루 일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유산한 몸을 이끌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도 또 아이를 유산해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육지에 사는 본처와 저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으니까요. 아예 만나는 여자를 섬까지 데려왔고 그 여자 수발까지 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팔려가듯 이 집에 시집온 것만으로도 억울해 미칠 노릇인데 남편이란 사람 애인 속옷 빨래까지 해주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빨래 더미를 그 여자 앞에 던져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이제부터 그쪽 빨래는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그쪽 빨래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다 대고 그쪽이래.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었어도 몇 살은 더 먹었어. 어디서 건방지게 그쪽이야. 어쨌든 나는 그쪽 빨래까지 해나 바칠 생각은 없으니까 필요하면 직접 빨아 입어요. 뭐야, 너 혹시 나한테 형님 제조받길 말하는 거야? 네가 나보다 먼저 첩살이 시작했다고 위세 떠는 거야 뭐야? 어차피 너도 호적에 못 올라가고 첩살이 하는 건 똑같잖아. 네가 뭐 몇 년 일찍 이 집에 들어왔다고 잘난 척이라도 하고 싶어? 너 아들 낳으려고 데려왔다는 거 다 들었어. 며느리 취급도 못 받고 살면서 반만한 게 나야. 어디 나한테 큰 소리야. 그 순간 방 안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며 저희를 다그치셨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한테 막 그쪽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턴 빨래도 직접 하라고 하잖아요. 저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 너는 집에서 뭘 하길래 애 빨래 하나를 못 해줘? 다른 옷 빨래하는 김에 몇 벌 더 해주면 어디가 덧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일 다니고 집에 와서 살림까지 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한테 빨래 좀 시킨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뭐라 그랬어? 말 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고분고분 말이나 잘 들으라고 했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집안 살림하고 돈 버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저 여자 뒤치다거리까지 어떻게 해요? 누가 너보고 그런 거 물어보래?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면 그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종살이 하는 년이 뭘 잘했다고 번번이 말대꾸야. 주제나 알고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할 말을 다 해. 화가 난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다 못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도 남편이며 불륜녀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이라고 기대한 적도 없지만 계속해서 저를 노예처럼 대하는 태도에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갔어요. 내 인생 이렇게 외딴 섬에 갇혀 종살이를 하다 끝나는 것 같아 매일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삶의 희망이나 낙도 없이 눈을 뜨면 돈 벌러 나가고 또 집안일을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눈 뜨면 내가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좋지 않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의욕 없이 기계처럼 살다 보니 솔직히 내 몸이 어떻게 이상한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루는 밥을 먹는다 이상하게 미식거리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하는 저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바로 육지에 있는 산부인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일상이었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정말 온 힘을 다해 지금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예전처럼 바보같이 아기를 그냥 보내지 않으려면 제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또 잃게 될까봐 걱정하며 10달을 보냈고 시간은 무사히 흘러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제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토록 소원하던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제가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자마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집와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란 사람도 늘 저에게 무심했었는데 그때만큼은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외딴 섬에 팔려오듯 시집 온 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미역국 한 그릇을 받아드는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곳에 와 구박당하던 모습, 아이를 유산하고서도 울면서 일을 나가야만 했던 날들, 이 집안의 신부처럼 살았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바탕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신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으니 이곳에서 이제 우리 아이와 제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100일쯤 지났을 무렵 아이와 같이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나 이태호 씨 부인 되는 사람이에요. 정경혜 씨죠?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아직 시어머님이나 남편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네. 저는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는데 두 분한테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 무릎에 여자는 콧방귀를 끼듯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아들만 낳았지. 너 되게 순진하구나. 네가 낳은 네 아들 데리러 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기를 데려간다뇨. 엄마인 제가 여기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우리 애를 데려가요? 아이 아빠의 부인이란 여자가 나타나 하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 따져묻고 있는데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아이 아빠 본부인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를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엄마인 저를 두고 저 여자가 왜 우리 애를 데려가요?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 됐다. 아이 엄마야 너지만 네가 우리 태호랑 혼인신고를 했니 뭘 했니? 법적 부인인 큰애가 키우는 게 맞지. 솔직히 여기서 네 밑에서 크면 애도 자기가 첩의 자식인 거 뻔히 다 할 텐데 그렇게 크게 해야겠어? 거기다 이제 우리 집 태를 이을 장손인데 제대로 된 엄마 밑에서 자라야지. 다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얼른 아기 좀 챙겨서 줘.
좀 있으면 배 끊길 시간이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다른 여자한테 맡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아기를 엄마가 키워야지. 어떻게 이제 막 100일 지난 아기를 떠나보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 키울게요. 저의 자식인 거 모르게 우리 아이 번듯하게 정말 잘 키울 테니까 제발 아기만은 빼앗아가지 마세요. 저 우리 애 없으면 죽어요.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래, 네가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남지려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거 알겠어. 아, 그렇지만 어쩌겠어. 저희가 우리 집 장손인데. 어머님 말씀대로 장손은 여기서 키울 순 없잖아. 그냥 애들 엄마한테 맡겨. 딸 셋을 키워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야. 아기 보내고 나면 너도 홀가분하지 뭘 그래.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아기를 뺏기는데 그게 홀가분할 수 있겠어요. 내 아이 남한테 보내놓고 마음 편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애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줘요. 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살다가 아기 때문에 겨우 맘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 데려간다는 말 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런다고 도움되는 거 없다니까.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아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본부인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란 사람까지 세 명이 달라붙어 저를 떼어놓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눈앞에서 아들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제가 여자에게 달려들자 본부인이란 사람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러면서 저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아이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미친 듯이 매달려봤지만 아기를 지키지 못했고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까지 본부인에게 빼앗기고 말았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아기를 잃고 나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섬마을에 서성이면서 살아갔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지는 날도 많았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은 아들을 볼 수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고 본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번 섬마을을 찾아오곤 했어요. 내 아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저는 아들을 부를 수도 손 한번 잡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저를 그냥 집에서 일하는 식모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앞에 친엄마라고 나설 수는 없어도 잘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야 했네요. 그날도 아들이 다녀간 뒤 그리움이 더 커져 정신을 반쯤 놓고 지냈어요. 혹시라도 또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배가 도착하는 곳에 나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옷차림이 정말 깔끔한 남자였네요. 그 사람은 제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씀 좀 묻겠다고 하더군요. 저기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마을 주민이세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을 주민은 아니시죠? 어디 육지에서 오셨어요? 네. 비행기 타고 육지에서 여기까지 사람을 좀 찾으러 왔는데. 아니 그것보다 혹시 이 마을 이장님은 어디 사시나요? 혹시 아시면 이장님 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장님 댁을 묻는 남자의 물음에 사실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가는 길만 알려주면 편하긴 하겠지만 초행길인 사람이 마을에서 이장님 집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남자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매너 좋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이장님 댁까지 가면서 저를 아주 편안하게 대해줬네요.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바다를 보고 있던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도 모르게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남에게 한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는 먼저 입을 열게 되더군요. 워낙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셨고 온화하신 게 느껴져서 워낙 생판 남이다 보니 마음의 긴장이 풀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장님 댁에 도착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육지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신사분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일 혼자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길 잘 찾아가시라 말씀드리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신사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릴 적엔 뭘 몰랐고 20살 되자마자 이 섬으로 끌려왔으니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뭐 이상할 만도 했었죠. 그런데 뭔가 내가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편안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랬으니 지금껏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아들 이야기를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일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마을 골목에서 어제 그 신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네, 우리 마을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전에 일을 좀 다녀오느라고요. 이장님은 만나셨어요? 이따 오후에 육지에서 볼일 보고 돌아오신다길래 좀 기다리려던 참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누굴 찾으러 오신 모양인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이신가 봐요. 네, 제 동생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둘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막내가 이 섬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다가 동생들이랑 다 흩어지시게 됐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둘째 동생은 못 만났어도 막내 동생이라도 꼭 만나고 싶은데. 하긴 얼굴 못 보고 산지 20년이 다 되어가니 얼굴을 봐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사의 말을 듣는데 순간 우리 오빠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저도 오빠들 얼굴 본 지 20년이 다 됐거든요. 우리 남매 같은 사연을 가진 형제가 또 있나 싶어 마음이 안 좋더군요. 옛날 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저도 제 위로 오빠들이 있었어요. 집안이 어려워져 각각 친척집에 보내져서 헤어져서 얼굴 못 본 지가 꽤 되네요. 저는 고모 댁에 더부살이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오빠들은 어떻게 사는지 생사조차 모르겠어요. 그래도 동생분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섬까지 찾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제 팔을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 끝났으면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어디서 누구랑 노닥거리고 있는 거야? 너 당장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제 팔을 끌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뺨을 때리고 그러세요? 뭐? 갑자기? 지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한 줄 몰라? 너 누가 딴 남자랑 마을 다니면서 히덕거리랬어? 아주 멀리서 보니까 좋아 죽더만.
동네 아줌마들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너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몰랐을 거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 걷어주니까 모르는 남자한테 아주 환장해가지고. 이제 보니 니년이 아주 바람기가 가득 찼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 신사분이 이장님 댁을 모른대서 어제 길을 가르쳐주다가 알게 된 거예요. 동생 찾으러 여기까지 오셨다길래 그냥 그 말 몇 마디 나눈 것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어머님. 믿긴 뭘 믿어. 너 그 남자 앞에서 살살 눈웃음 치고 다닌 거 본 사람이 몇 명인데. 아들 뺏기고 정신 나가 사는 거 불쌍해서 봐줬더니 이제는 서방지를 해. 내가 그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빗자루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봐도 소용없었어요. 제가 그 신사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때리시면서 그 분풀이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아니라고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매질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내가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어제 섬에서 처음 만난 그 신사였습니다. 신사는 시어머니 손에 든 빗자루를 빼앗아 내팽개치더니 갑자기 시모의 따귀를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상황에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네요. 남자에게 뺨을 맞은 시모도 놀랐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어디서 누구 뺨을 때려? 너 내 며느리랑 붙어먹은 그놈 맞지?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왔다고 아주 잘난 척을 한다더니 할 일이 없어서 선발 사는 여자를 꼬셨어. 근데 어디 감히 내 며느리를 꼬셔? 너 제정신이야. 시모가 달려들자 남자는 또 한 번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때려? 누가 우리 귀형 막내를? 갑작스러운 남자의 말에 제 머릿속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만 해도 놀랄 노릇인데 우리 오빠라고 하니 어떻게 믿겠어요.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쪽이 제 오빠라뇨. 경혜야, 나야. 이 큰오빠 못 알아보겠어? 우리 막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진짜 우리 큰오빠 맞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오빠예요? 아까 경혜 네가 고문에 살다가 여기로 끌려왔다고 그랬잖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네가 내 동생 같더라고. 여기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모가 너 시집 보낸 그 해 네가 여기 왔다고 하잖아.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니는 줄 알아? 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오빠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그래, 미안하다. 이 오빠가 미안해. 이 못난 오빠가 우리 동생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그래서 널 이렇게 고생시키고. 약 20년 만에 재회한 우리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오빠는 그렇게 우리 삼남매 흩어지고 난 뒤 우리들 모여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우리를 찾으러 갔지만 저는 이미 섬으로 팔려간 지 오래였던 거죠. 둘째 오빠도 아예 소식이 끊어졌고요. 어떻게든 동생들 찾겠다는 일념으로 일해서 사업가로 성공한 뒤 그때부터 우리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둘째 오빠가 병에 걸려 일찍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섬으로 팔려갔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의 섬이란 섬은 다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전국 방방곳곳을 비행기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저를 찾던 중 이 섬에 오게 됐고 그렇게 우리 남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오빠는 긴 시집살이로 학대받아 변해버린 저를 보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오빠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 말해줬습니다. 우리 남매의 재회를 지켜본 시어머니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하며 오빠의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당신들이 우리 동생 데리고 살면서 종살이 시켰다면서 동무 없이 자란 애 데려왔으면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지. 만만하게 보고 사람을 정구리듯 뿌려. 내가 당신들 용서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때 소개해준 사람이 고아라고만 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온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나쁜 일 시켰는 줄 알아요. 이 집에서 살림하고 그냥 마을에서 소일거리나 좀 시켰지. 우리 쟤한테 뭐 해끼친 거 없어요. 게다가 그 고모라는 사람이 제일 탐탁지 않아 했다던데. 그럼 뭐 어디라도 팔려가지 않았겠어요. 딴 데 가는 것보다 우리 아들 첩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고생 덜하고 살았으면 됐지. 우리도 쟤는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며느리라고 집에 들여다 놓고 맨날 때리고 돈 벌어오라고 구박했다면서. 우리 막내가 얼마나 귀한 딸이었는데, 얼마나 귀한 막내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애를 이렇게 고생시켜? 내가 당신들 가만둘 줄 알아? 이거 학대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고 소리가 나오자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오빠 말 밑에 납작 엎드리더군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고 난 후였어요. 뒤늦게 집에 온 남편이 무릎 꿇고 빌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육지로 나간 오빠는 도착하자마자 제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사람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요. 오빠 덕분에 저는 그 집에서의 악몽 같던 세월을 끊어내고 자유의 삶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억울하게 빼앗긴 제 아들도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엄마의 삶이 가엾다면서 저를 이해해주고 안아줬습니다. 그 뒤로도 쭉 연락해오며 지금은 다정한 모자 사이로 지내고 있네요. 못다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현재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암투병을 하다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자식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저를 괴롭힌 죄값을 받은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죽어서도 그 죄를 뉘우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 고됐던 시절을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나 아득해집니다. 그래도 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알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